난 그다음부터 좀 이상해져. 흉악한 시대의 문제적 대통령인데요. 예. 이게 이제 타락 글로벌리즘이 네오콘과 손을 잡은 흉악한 시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1989부터 시작되니까 노태우 말기 때부터. 이게 세 얼굴이란 말이죠. 하나는 중국 사랑, 하나는 뭐 역사 다 왜곡시키고 뭐 남녀 성구분 다 깨버리려 그러고 그런 해체주의, 또 하나는 네오콘.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을 갖추는 그런 타락 글로벌리즘 트라이앵글인데, 이게 딱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YS 대통령 취임사인가 그 첫 연설이 그거죠. 어떠한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끼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거죠. 햇볕 정책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게 YS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효과 타격을 반대했고요. 김일성 통큰디를 시도하다 김일성이 의문사당하게 촉발시킨 장본인이죠. 저는 뭐 그 김정일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설적으로 근데 보면 그때 만약에 외과 타격을 했으면 북한의 김일성 그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게 중국의 나와바리의 직할 체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걸 안 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강화가 되고 북한의 그 영생교 체제가 강화가 되고 근본적인 옵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 외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다른 옵션이 안 남게끔 딱 상황을 규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YS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와 정반대겠지만 항상 이걸 역사의 간지라 그러죠. 커닝 오브 히스토리, 해겔 용어입니다. 우회를 해갖고 우회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규정시켜 버리는 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DJ는 이제 북한에 구축한 휴민트가 붕괴됐죠. DJ 때.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휴민트 관리하러 그 만주에 있던 사람들, 운동화로 그냥 어디까지 튀었냐, 달리게 해갖고, 운남 지나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와서 목숨 건진 국정원 직원 한두로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습니다. 국정원 대북 공작이 사실상 그때 붕괴됐어요. 햇볕 해주기 했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지. 어떻게 휴민트가 붕괴됐냐? 그러면 DJ가 직접 줬던 DJ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생각한 이상한 분자가 줬던, 간첩이 줬던 휴민트, 북한 내부에 구축해놓은 이쪽 인맥 리스트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얘기잖아, 누군가가. 심지어는 그 인맥을 관리하는 국정원들, 만주에 있는 국정원의 요원 리스트까지 넘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네. 햇볕 해주기가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른바 진보적이란 역사 해석과 담론이 선회됐죠. 그래서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8.15는 건국절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DJ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이 미국, 일본의 타락 글로벌리즘 세력한테 당신 한국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입맛에 맞아? 그럼 우리 DJ 그럴 겁니다. 일본 가서는 천황한테 90도 절했고, 미국에서는 미국 입맛에 딱 맞게 해줬지. 미국은 지금 뭐를 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이 태생적 전투성을 가진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 성향을 확 뭉개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 잘해준 거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이렇게 된 거죠. 공연이 노벨 평화상이 아닙니다. 타락 글로벌리즘한테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그 상을 받으셨겠어? 참 대단하신 선생님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은 참 특이해요. 국내에서는 종북 친북을 키웠죠. 1심의 간첩단 사건 브레이크 걸었고, 청와대 쪽으로 번지니까 리스트가. 그 다음에 그래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 쫓아내버렸고요. 그런데 미국에 관해서는 미국의 타락 글로벌리즘과 네오콘의 연합체를 엎어치기를 해서 국익을 최대화시킨 측면이 있어. 이 사람을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두 개 얼굴이 달라. 또 하나 또 있지. 저 사람 저게 평양 가서 죽을 뻔한 사람이 내가 평양에 그때 김정일이면 쟤 끌고 와. 좀 저 패 갖고 보내야겠어. 그랬을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인민대회 열리는 그 저기 만수산 거기 궁전인가 뭔가 거기 가가지고 인민주권이 나오는 전당이라고 방명록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주권의 원천이 김일성이야. 인민주권은 북한이 아니야. 조롱을 한 거죠. 내가 김정일이었으면 야, 그 무연히 잡아. 저 개 종갓나 쉐이. 내가 다리 몽개기를 분질러서 사람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야겠어. 이랬을 겁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가 아니야, 저 사람은. 얼굴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미 FTA, 캠프 험프리, 세계 최대 미군기지, 강정해 군기지 다 저 사람이 관철시킨 아젠다들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명박은 잘디 잘아요. 타락 글로벌리즘을 잘 알고 적응하는 듯 하죠. 그러니까 윤희상 거의 완전히 김일성 쪽에 미치고 환장해서 돌아가던 그 독일 제독 그 음악가 그 사람 재단 이사를 했잖아요. 그 이명박이에요. 지금 나는 그래서 클래식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제가 잘 이렇게 약간 겁내. 좀 말을 해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피아노학과다. 이렇게 되면요. 윤희상 그 음악 그 콩쿠르 거기서 상 받고 출세하고 이게 국내에서 최고의 뭐 영광 중에 하나요. 그리고 굉장히 윤희상 음악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야, 어디 귀를 송곳으로 좀 뚫고 다녀라. 그 손가락 달아지게 관절염 걸리게 그 피아노 뚫려 와서 뭐하냐. 뭐 이게 썩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천안함 폭침 터지니까 아무 미국과 조율 없이 펄쩍 나섰다가 이것도 나서라고 한 게 또 이동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통위원장 순진한 사람. 그 당시에 제가 사정을 좀 아는데. 펄쩍 나섰죠. 그래서 전쟁기념관 가서 마치 뭐 한 판 때릴 것처럼 기자회견 했지. 그 다음날 바로. 그랬다가 박살났죠. 2010년 이명박 때 요번에 이제 양산 시작한 무하브가 저 뒷다리 잡은 대통령이 둘이거든요. 하나가 이명박 때 그건 뒷다리도 아니고 스톱시켰어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걸 뒷다리 잡은 거는 꾸역꾸역 완성하고 뒷다리 잡은 건 문재인이에요. 그랬다가 저는 이제 추정입니다. 그게 참수 무기잖아요. 감시정찰은 그냥 이름이고 실제로는 참수할 수 있는 무기니까. 그때 이제 아마 오바마 정부가 그랬지. 야, 안 되겠어. 너희들 말이야. 그거 개발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좀 배짱이 있는 대통령 같으면 안 개발할게. 그래 놓고 무슨 뜻인지 알지? 국방장관 만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개발 안 합니다. 그랬을 텐데 진짜 개발을 못했다니까 저 때. 박근혜 때 다시 개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한 것을 완성이 된 걸 문재인이가 못 날아가게 발 당겨서 주저앉혔지. 그게 그런 사건이죠. 그 날개 넓은 거. 예, 그래서 이제 군사지정학 이니셔티브 게임이 이제야 부활되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타락 글로벌리즘이 후퇴하던 또 해체하던 시기에 좀 좌충우돌을 해서 재미를 못 봤죠. 고생을 많이 했고. 예. 시절도 안 좋았고 본인이 그걸 넘어서는 통찰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식인 또 종교 지도자 전체가 어려워요. 실제로 못 해냈어요, 다들. 그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제 정세도 참 좋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물려받은 나라의 국격과 국력도 좋고 물론 이제 국제 경제 정세는 아주 개판이죠. 어렵죠, 그거는. 또 본인의 감각과 눈도 좋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시대에 국가를 정비하고 자유통일을 준비한 대통령으로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남이승만처럼 뭐 미국과 긴장하면 미국을 리드하는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박정희처럼 비극적으로 미국과 충돌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아니고 전두환처럼 미국의 변화를 읽고 이를 저지른 다음 수습하는 역할도 아니고 노태우처럼 세상의 변화를 읽고 한국인 전체를 경제동물로 진화 내지 타락시키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제조업 공급망 사슬 구조의 거대 변화 또 세계 석유 수급 질서의 거대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또 국가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그 감각과 눈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맞춰봤을 때 뭐 JTBC가 저렇게 뭐 까불고 그래도 뭐 상관없다. 큰 대세에 지장 없다. 거기다가 또 무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K무기가 떠서 천만다행입니다. 예. 무기는 군사의 수단이며 군사는 군사 지정학 게임의 수단이죠. 근데 K무기 덕분에 한미동맹, 한미일 삼국 체제를 발전시키기가 쉬워졌죠. K무기 덕분에. 예, 그리고 또 인도,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존재감 있는 군사 지정학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K무기 자주국방 이런 게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크게 강화해 주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얼치기 좌빨들이 제가 이런 케이스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옆에서. 물론 핵심 아닙니다. 그냥 거기 야 내가 어떻게 가오가 했지. 윤석열 지지하냐. 야 내가 어떻게 가오가 했지. 국힘 지지하냐. 근데 생각해보면 저 더불어민주당 저 더불어 중국당 같기는 해. 아이 중국 싫어. 이런 사람들 지금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 그거를 국힘이 못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적 반중 공화주의로 이걸 지금 이런 그 얼치기 좌빨들 옛날에 문바들이 애국적 반중 공화주의로 어마무시하게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의 한 촉발이 그 뇌관 중에 하나가 K무기라고요.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죠. 예.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제 군사 지정학 해석에서 밀렸기 때문에 짐승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YS부터 2022년까지 한 30년. 이른바 보수 대통령, 정치 지식인 담론가 중에 타락 글로벌리즘, 트럼피즘을 정확하게 해독을 하고 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또 심지어는 박 대통령도 포함돼요. 정확하게 이거 해독 못했어요. 그 양반도.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 한국과 한국인을 보존 강화하는 길을 지혜롭게 모색한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저도 지금에 와서야 이 아이러니를 이해를 하거든. 이 타락 글로벌리즘의 아이러니가 그만큼 참 해독하기가 극악하게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방과 미국이 스스로 자살소동, 자해난동을 부린 거라 우리는 서방과 미국이 저런 정신병 걸릴 줄 알았나? 다 뜻이 있겠지요. 이거잖아. 그 다음에 서방과 미국이 중국 사랑에 미쳐 돌아갔잖아요. 저렇게까지 미쳐서 돌아갈 줄 누가 알겠어? 경제 일선에서 깊은 내막을 보는 사람이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밥줄이 끊기니까 얘기를 샷다마우스를 하죠. 세 번째로는 미국이 한국의 태생적 전투성을 극도로 혐오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했나? 저도 요번에 미사일 엔진, 드론 엔진, 전투기 엔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드론 엔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말고요. 대기권으로 가는 거 그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절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글로벌 호크는 파는데 MQ-9 안 팔았지? 왜 우리한테 토마호크 안 팔았지? 왜 우리한테 제즘 안 팔았지? 이걸 보면서 얘들이 정말로 한국인의 그 태생적 전투성을 무지하게 무서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아이러니를 해독하기가 참 어려운 수수께끼거든요. 그래서 해독 못한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 보는 눈도 없어, 언어도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짐승. 예. 우린 짐승이었어요. 30년 동안. 반면 저들은 리영이나 혹은 DJ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금은 타락 글로벌리즘이 중국 사랑에 미쳐 날뛰고 있고 스스로 문명을 해체하려고 들고 자살하려고 들고 자해하려고 들어. 오케이 이제 우리 시대 왔어. 친중 띄워 친북 띄워 그리고 우리 권력과 이익을 위해 최대한 맥스로 땡겨 이거예요. 이거. 그거 잘한 사람들이죠. 예, 참 대단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리영희 선생님, 고 리영희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상님, 고 선상님. 네. 자, 그러다 보면 한국의 본질은 뭐냐면 군사적 요충지인데 정복이 불가능한 토박이들의 복합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모든 것은 군사 지정학으로 귀결이 되고 또 모든 것은 군사 지정학에서 다시
펼쳐져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문입니다. 정신의 총 집결점이며 정신의 총 발원지 중에 하나. 이게 제가 다음번에 쓰려는 책의 주제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프로테스탄티즘 왜 떴는데 반일, 반공 그걸로 뜬 거예요. 반일, 반공. 그다음 미국과 함께한다. 그걸로 해방 공간에 불과 10만, 20만 밖에 안 됐었던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장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됐고 또 거꾸로 그러한 군사지정학적 통찰을 놓치고 나니까 지금 웃기는 짜장 같은 데가 돼 있잖아. 기독교 보수불락이라는 데도 무기력하고 기독교 이른바 진보불락은 쟤들은 그냥 하나님을 김육성 영생교를 대충 바꿔놔도 계속 교회 잘 다닐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치열한 정치 철학과 직결되어 있는 군사지정학적 통찰에 도달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뭔가를 끌어내질 못하면은 머리가 영혼이 정신이 박살나는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 군사적 요충지인데 정복이 불가능한 토박이들의 복합 공간이라 그렇습니다. 산맥, 계곡, 강, 들, 뻘, 바다, 섬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아주 희한한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농사만 짓겠다 그러면 몇 명 못 살아. 또 여기서 뭐 목축을 하겠다 그러면 몇만 명 못 살아. 그런데 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온갖 것 다 주워 먹고 온갖 것 다 가공해 먹고 온갖 것 다 키우니까 인구가 고밀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평정 지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상태가 된 사건을 알린 게 나당 전투입니다. 신라와 당나라 전투. 그 이후로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50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군사, 과학, 기술, 경제, 소프트 파워를 골고루 갖춘 미국의 초특급 핵 동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왜 세계 최대의 미 육군 기지인 미 육군 캠프 험프리 기지와 미 공군 오산 기지 사이에 딱 들어있을까요? 거의 담벼락 같이 하고 있거든요. 두 기지랑. 바로 그게 우리의 운명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우리의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지점을. 삼성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왕회장이, 그 두 번째 왕회장이. 미 육군기지 캠프 험프리가 박살나고 미 오산 공군기지가 박살나면 그건 지구가 다 불바다 됐다는 소리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중국에 넘어가도록 안달복달을 했던 게 아마 문재인일 거고 그래서 이재용을 많이 감옥에 가둬뒀을 거고 또 그걸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의 그 결정을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심전심 뇌물이라 그래가지고 유죄를 선고하고 그걸 폭도 재판을 한 게 바로 우리의 사법부입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